안녕하세요. 저는 AI 시대 도덕적 인식과 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양서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연구는 연구 동기, AI 쟁점, AI 법과 윤리, 결론 및 소감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 동기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법과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미니 도제 배움에서도 촉법소년과 청소년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도제 배움에서는 AI 이슈와 AI 윤리와 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연구한 AI 쟁점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진짜 오바마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이것도 모두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딥페이크 기술이란 AI 기술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딥페이크 하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딥페이크 기술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분야에서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실제 인간의 뇌의 사진과 딥페이크의 사진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AI가 정확한 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 데이터를 사용하기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 여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 제작 분야에서 특수효과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한 영화에서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구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R, VR 분야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은 독립운동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또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너무 보고 싶은 그리운 가족이나 인물의 목소리나 외모를 모방해서 이렇게 실제로 회상할 수 있게 만든 딥페이크 기술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은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인물의 사진 몇 장으로도 원하는 표정과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은 가짜 뉴스 생성이나 성인용 콘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이 되는데요. 다음은 딥페이크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텔레그램 사건인데요. 이 사건 역시 딥페이크 범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딥페이크 기술은 정치적인 목적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 성인용 콘텐츠를 만드는데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전 세계 성인용 콘텐츠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성착취물 국가의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딥페이크의 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딥페이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 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조항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반포, 판매할 것이 이 세 조항의 공통점입니다. 즉, 개인이 소지할 목적으로 만든 음란물 영상이나 음란물 영상을 만드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작자에게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3년간 딥페이크의 피해 사례는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약 70여 건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는 쓰이는 방향과 목적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에 대한 법률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제가 두 번째로 조사한 AI 쟁점인 알고리즘 편향 문제입니다. 알고리즘 편향이란
기계 학습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선택, 수집, 분류 및 사용할 때, 그리고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불공평한 기준이 개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인공지능을 어디 한 곳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많은 데이터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례를 보시면 AI를 비롯한 많은 챗GPT를 비롯한 많은 AI가 독도가 누구 땅이라고 말한 질문의 답에 일본 땅이라고 내놓은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데이터를 AI에게 많이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구글 포토가 흑인을 고릴라로 분류한 사건과 AI가 여성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에 점수를 낮게 채점한 사건, AI 이루다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발언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세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 속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편향 문제는 법의 규제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세 번째로 연구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란 운전자를 대신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운전해주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이는 자율주행의 사례입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응급차를 막아 환자가 숨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무인 택시가 활발히 운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사건 사례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관리국은 이 무인 택시의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며 아직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을 도로교통법에서 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와 동일한 주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모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신 운전을 해주지만 운전자는 항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시스템이 제어권 전환을 요청하거나 비상 상황 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단 운전자가 주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자율주행 규정인데요. 먼저 미국은 자율주행 안전지침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서 규제를 없애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독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AI 시스템이 인간을 대신해 판단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천천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자율주행 사고 시 책임을 제조사, 개발자 또는 보험회사가 져야 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렇게 AI가 발전할수록 AI 윤리와 AI 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 AI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AI 윤리와 AI 법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AI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AI 법이란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는 법률 체계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은 AI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초로 AI 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요. 그에 반해 미국은 AI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보다는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법률의 제정보다는 원래 기존에 있던 법을 활용하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혹은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일까요? 현재 한국은 AI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 등의 나라가 AI 기술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규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시에 AI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서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AI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심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AI법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한국은 AI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윤리인데요. AI 윤리란 인공지능의 설계와 결과에 대해 조언해주는 일련의 지침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원칙에는 AI 윤리 4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공공성의 원칙입니다. AI 기술이 개인이나 특정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익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책무성의 원칙이란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통제성의 원칙인데요. AI는 목적에 따라 부합하게 동작해야 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원칙인데요. 투명성의 원칙이란 AI가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총 4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딥페이크나 알고리즘 편향 문제는 AI 기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문제가 더욱 커 보였는데요. 그렇기에 어렸을 때부터 하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의 필요성입니다. AI 규제 없이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시에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인데요. 먼저 개발자는 단순히 AI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AI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AI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인데요. 이미 AI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적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에서 AI 윤리의 교육 필요성이 가장 커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학습한 결과가 AI의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AI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AI 발전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의 몫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이 좋은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성의 회복이 AI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길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인데요.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주제이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텔레그램 사건이나 많은 AI 이슈가 터지는 것을 보고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적절한 주제를 제가 선정했다고 느껴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이 연구를 마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강영선 전문가 멘토님과 선생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1 학생입니다.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속이 꽉 차 있고 스마트한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 멘토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강윤선 연구원님이 연구 발표 자료를 끝까지 보셨어요. 서연이가 굳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보시고 나서 마음으로 뽑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서연이랑 연구원님이 굉장히 좀 닮은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강영선 연구원님, 예,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봐주셨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한 게 없었어요. 저는 거의 한 게 없었고 거의 혼자 저는 다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최종본을 보고 나서 너무 깔끔하게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한테 계속 물어봤었어요. 그거 언제 알려준대?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주제를 선정한 그게 굉장히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보통 이제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시의성, 뭐 창의성,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분명했다. 라는 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숲에 처음 가면 이 나무도 이쁘고 그 옆에 있는 나무도 너무 잘생겼고 저쪽에 있는 것도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내가 어떤 나무를 공부하고 싶은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라는 게 분명했고 그거를 갖고 끝까지 연구를 끌고 나갔고 결론도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담아서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빠르게 산출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우리에게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너무 잘해준 것 같고 특히 이웃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이 기술과 관련된 정의들을 먼저 쭉 나열한 다음에 이 기술들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법이어서 읽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법인데 그것도 잘 정리를 해서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력입니다. 이게 오늘 발표보다도 사실 보고서에서 더 잘 드러나는 건데요. AI에 관련된 쟁점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쟁점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들 또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분석적으로 굉장히 잘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이제 이런 식의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구라는 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문헌 연구, 뭔가 실험을 하거나 내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없는 연구이고 해서 어떤 추진력을 얻기도 어렵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저게 연구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연구이지만 이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 AI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설문조사를 돌려서 어떤 심리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수는 있어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이런 연구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정말 결론이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답이 있다라는 결론을 고등학교 1학년이 했다는 게 되게 저도 뭉클했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 패널이신 송인수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우리 양세현 학생 그 글을 어제 읽으면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어제 왜냐하면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글인데 그냥 술술 익혀지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치 법원에서 내놓는 그 법률 도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함축된 표현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그 글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주 정교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놔서 AI 문제와 관계되는 쟁점과 해법은 이 양세현 학생이 쓴 논문을 단행본 책으로 내서 읽히게 하면 그것을 끝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리를 탁월하게 해냈다. 사실은 이 내용들 저렇게 정리를 좀 해내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고
저거는 저희 기관에서 석사를 마치고 저희 단체 내에서 법률 어떤 정책 관련된 보고서를 우리 연구원이 낸다 해도 이 수준까지 올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게 정리를 좀 잘해서 진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안 가더라도 우리 단체에서 그 저희 그 단체 연구원으로 좀 채용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이 분야를 계속 캐고 그리고 작년에 촉법 소년의 그 문제와 관계되는 그 법률 제정에 대한 그 관심도 있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법률적 대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니까 나아가면 어떤 법률가적인 어떤 감수성을 갖고 그렇게 그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의 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뭐 이 시간 뭐 물어보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아까 저 앞에 학생에게도 좀 질문을 했는데 본인도 저기 설명을 양세현 학생에게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논문 이 연구를 다 끝내고 났을 때의 감정 상태를 한 2가지 정도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앞으로 나는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이제 오늘 발표가 아니라 이 연구물들을 싹 다 끝내고 났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 연구를 끝내고 나서 딱 한 가지를 말하자면 인간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AI 기술 자체는 나쁜 기술이 아닌데 이 기술을 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인간이 왜 이거를 잘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냐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까움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먼저 이 AI 시대를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뭐 석사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과제문을 끝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다. 진짜 나부터 잘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 외에도 이 연구를 끝냈을 때 마음 상태가 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되나? 진짜 너무 뭐 아쉬운 게 많다. 이런 마음이거나 너무 설렌다. 이거 여러 사람들이 봐줄 텐데 너무 설렌다.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뭐 너무 짜증난다. 겨우 이제 끝냈어. 좀 뭐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감정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네네네. 솔직히 얘기 좀 좋겠어요. 왜 솔직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네. 끝내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진짜 뽑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주제가 되게 시의성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쓴 보고서랑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도제배운 발표는 되게 부담감이 컸지만 저는 하나님이 되게 일주일 전부터 먼저 이 발표를 해야 한다는 계속 생각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연구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 의식도 좀 생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어쩌나. 근데 저는 어떤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은 양서연 학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을 통해서는 좀 표현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글도 사람의 그 어떤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잖아요. 아주 탁월한 글쓰기와 사고 능력, 발표할 때 보세요. 글 쓰는 능력과 똑같잖아요. 그냥 우리 저 친구의 그 발표 내용을 녹취를 해도요. 교정을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글이 됩니다. 저 정도 탁월한 친구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면서 그런데 이제 글을 쭉 읽어냈을 때
저 문제 때문에 저 친구가 이 AI에 대해서 저렇게 붙들고 씨름했구나. 그게 저로서는 좀 느껴지지 않았고, 저 발표는 교수님들이 발표해도 되고, 또는 뭐 또 다른 대학생들이 이제 법과대학 대학생이 발표해도 되고, 굳이 양서연 학생일 필요는 없는, 그렇게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양서연 선생님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자기다움이 저기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저의 그 글을 읽을 때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보고서를 쓸 때 약간 뭔가 저의 그런 마음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끝내야겠다라는 생각도 컸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서를 쓸 때 남는 감정은 후련함입니다. 후련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우리 실제로 그 역량이 되는 이제 존재니까요. 이제 그런데 좋은 연구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담겨져 있는 좋은 연구는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내 속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디까지 더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발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서연 학생은 이제 다른 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문제의식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고 끈기 있게 가면 그게 훌륭한 논문으로 가는 스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1년 전에 촉법소년의 그 문제를 다루는 법적인 글도 좀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촉법소년과 지금 AI는 조금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 나다운 주제를 한번 좀 깊게 좀 파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사회 문제를 볼 때 그 사회 현상과 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때 나다움은 꼭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과의 나의 어떤 우연한 만남,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에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연구할 때 그 연구는 힘이 실리는 연구고, 그 연구가 끝날 때 그 다음 연구로 또 가게 되고 그 다음 연구로 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양서연 학생 속에는 분명히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적인 어떤 마음의 실마리를 좀 찾는 일들을 더 집요하게 해주면 저 뛰어난 어떤 그 글쓰기와 표현 능력, 그리고 탁월한 어떤 지적인 어떤 분석 능력,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대단한 우리 사회 결과물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네, 좋습니다. 네, AI 회복, 인간성의 회복,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주셨고요. 또 송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허트, 를 개발해낸,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양서연 학생 너무나 훌륭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